1943년 7월 2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상공. 독일의 정예 전투기 조종사였던 포케울프 190의 조종사는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맑은 지중해 하늘 위에서 회색빛 항공기가 붕괴되듯 돌기 시작했다. 총알이 동체를 꿰뚫고 들어가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곧이어 불길에 휩싸인 포케울프 전투기는 시골 들판으로 추락했다. 시작하기 전에 꼭 좋아요와 채널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정보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격추시킨 조종사는 누구였을까? 그는 인디애나주 브라질 출신의 22세 흑인 조종사 찰스 비홀 중위였다. 그날 그의 P-40 L 워호크 전투기에는 독일 공군 전투기의 표식인 스와스티카 하나가 새로 그려졌다. 이것은 단지 한 대의 적기 격추가 아니었다. 이 사건은 독일의 인종주의적 전쟁 철학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순간이었다. 나치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진실이 바로 그 하늘 위에서 드러난 것이다. 나치 독일의 인종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흑인은 운터맨시, 즉 열등 인종이었으며 복잡한 기계를 조종하거나 전투에서 용기를 발휘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로 규정되었다. 독일의 뉘른베르크 법은 아프리카 혈통을 가진 이들과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늘의 주인이라 자부했던 독일 공군의 에이스가 흑인 조종사에게 격추당한 것이다. 그날 이후 독일군은 이 파일럿들과 그 전우들을 슈바르체 포겔맨셴, 예슈와르체 보글맨신, 즉 검은새 인간들이라 불렀다. 처음엔 조롱이었지만 나중엔 경외의 의미로 바뀌게 된다. 격추 직후 홀 중위가 기지에 착륙하자 흑인 정비병들과 보급병들이 환호를 터뜨렸다. 몇 달간 백인 병사들에게서 조롱과 냉대를 받아온 그들이었다. 그날 홀의 총성이 그들에게 목소리를 대신해 주었다. 그 소식은 미군 내부에서도 충격이었다. 공식 보고서는 격추를 인정했지만 주요 언론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단지 흑인 커뮤니티의 신문들, 시카고 디펜더와 피츠버그 쿠리어가 대서특필했다. 그들은 이 격추를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미국 내 인종차별을 뚫고 날아오른 희망의 상징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단순히 흑인 파일럿이 격추에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장면의 깊은 의미를 모두 전달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투의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쌓여온 편견과 제도적 차별, 그리고 이를 정면으로 돌파한 인간 의지의 폭발이었기 때문이다. 찰스 홀은 단지 비행 실력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을 정면으로 거슬러 이 자리에 도달한 것이다. 그는 허락되지 않은 파일럿이었다. 그가 탄 워호크 전투기의 조종석은 말 그대로 백인 남성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간이었다. 그가 어떻게 그곳까지 도달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미국 사회의 그늘부터 봐야 한다. 1940년대 초반 미국은 겉으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자국 내 인종 문제는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다. 흑인은 공공시설에서 분리되어야 했고 군에서도 분리복무가 원칙이었다. 전투병은커녕 전투기 조종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미 육군참모대학은 1925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다. 흑인은 백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부족하며 전투 리더십에서도 선천적으로 약하다. 즉 전투기 조종은커녕 기술 병과조차 불가능하다는 낙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퍼스트 레이디 엘리노어 루스벨트의 압박,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투표력, 그리고 무엇보다 흑인 사회 내부의 조직적 투쟁이 결합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그 중심에는 시카고의 커티스 라이트 항공학교, 그리고 알라바마 투스키기 대학에 설립된 파일럿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찰스 홀이 훈련을 받았다. 투스키기 프로그램은 백인 조종사 양성 과정보다 훨씬 더 혹독했다. 총 비행 시간은 평균 300시간 이상이었으며 훈련 탈락률은 무려 60%에 달했다. 오직 최고 중에 최고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홀은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재능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군 내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전투부대 배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초기에는 해안 순찰이나 보급기 호위 정도의 임무만 맡을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전투에서의 실패를 증명하고 곧바로 흑인 파일럿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는 은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99 전투비행대대는 그 기대를 처참하게 부숴버렸다. 그들의 임무 수행 능력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었고 비행대 대장으로 임명된 벤자민 오 데이비스 주니어 대위의 리더십은 뛰어났다. 그는 웨스트포인트 시절 단 한 명의 동급생과도 말을 섞지 못하고 4년을 보낸 인물이었다. 그는 복수심이 아닌 냉정한 전략으로 팀을 이끌었다. 그래서 찰스 홀의 첫 격추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투쟁, 모든 침묵의 시간을 뚫고 날아오른 폭발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였다. 우리는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싸울 자격이 있다. 그날 이후 독일은 이 낯선 파일럿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슈바르체 포겔맨셴이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조롱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레드테일이 등장하면 독일 폭격기 부대는 경계를 강화했고 일부는 교전 자체를 회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내부는 여전히 그들을 실험으로 취급했다. 전투에서 몇 번 승리했다고 해서 구조가 바뀌지는 않았다. 공식 문서에는 아직도 그들을 가능성 실험 대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증명해야 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찰스 홀은 이후 2번 더 적기를 격추하며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고 그가 속한 부대는 점점 더 많은 실전 기회를 얻게 되었다. 전선은 바뀌었고 전쟁은 유럽 본토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레드테일은 그 무대의 중심으로 향하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그 첫 번째 총성, 하늘 위에서 내리꽂은 탄환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 그것이 바로 찰스 홀이 남긴 유산이다. 그는 단순한 조종사가 아니었다. 그는 상징이었다. 침묵을 깨는 탄환, 기체를 뚫고 나간 불꽃, 편견을 타파하는 증거.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를 조종석까지 이끈 길.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싸움과 저항, 그리고 한 시대를 바꾼 결정적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1925년 미 육군참모대학은 한 편의 보고서를 냈다. 제목은 단순했다. 전시의 흑인 병력의 활용. 하지만 그 안에는 단지 전술이 아니라 한 국가가 한 인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보고서의 요지는 이랬다. 흑인은 백인에 비해 분명히 정신적으로 열등하다. 그들은 복잡한 기계 조작에 적합하지 않으며 전투에서 리더로서 행동할 용기가 선천적으로 부족하다. 이 보고서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군의 공식 입장으로 활용됐다. 흑인은 탄약을 나르거나 트럭을 운전하거나 부엌에서 일할 수는 있지만 절대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선 안 된다는 논리. 그게 당시 미국이었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나라가 자국 내에서는 인종분리를 법으로 강제하던 나라. 버스 앞자리는 백인의 자리였고 공공식수대도 나뉘어 있었다. 학교, 병원, 심지어는 교도소까지 따로였다. 미군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대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고 흑인은 백인 지휘관 아래에만 배속될 수 있었다. 장교 승진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비행병과는 아예 금지 영역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순응했던 건 아니다. 유진 블라드와 베시 콜먼, 두 사람은 미국이 닫아버린 문을 프랑스에서 열었다. 유진 블라드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외인 부대에 자원 입대해 미군 역사상 최초의 흑인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다. 그는 스파드 13 전투기를 몰았고 독일기를 격추시켰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도 인정받지 못했다. 미군은 그의 전적을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 베시 콜먼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비행학교는 그녀의 흑인 여성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모두 입학을 거부했다. 그녀는 프랑스로 건너가 조종 자격증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에어쇼 파일럿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수백 명의 흑인 어린이에게 하늘을 꿈꾸게 만들었지만 미국 정부는 그녀를 기록된 조종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하늘은 흑인에게 허락된 공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다. 정치였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시작되자 미국은 본격적인 군비 확장에 나섰다. 이때 A. 필립 랜돌프, 월터 화이트, 그리고 ANACP 같은 흑인 시민단체들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루스벨트 행정부에 이렇게 물었다. 해외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왜 국내에서는 흑인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곧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졌다. 루스벨트는 재선을 앞두고 있었고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의 대도시 흑인 표심이 중요했다. 결국 1939년 4월 3일 의회는 공공법 18호 퍼블릭 로 88을 통과시켰다. 그 조항은 민간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에 흑인 훈련 기관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포용이 아니라 타협이었다. 훈련은 하되 백인과는 철저히 분리된 환경에서 별도의 시설에서 검증되지 않은 장비로 진행하라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곳이 바로 엘라베마주 투스키기에 세워진 훈련기지였다. 흑인 조종사 후보생들은 이곳에서 훈련을 시작했지만 그 환경은 터무니없었다. 건물은 임시막사였고 정비 장비는 낡았으며 교관들도 대부분은 흑인 조종사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흑인 후보생들은 평균 300시간 이상의 비행을 요구받았다. 반면 백인 조종사는 평균 200시간이면 자격을 얻었다. 선발 시험 또한 더 까다로웠고 훈련 중 탈락률은 무려 60% 남원에 달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했다. 이건 개인의 꿈이 아니라 전체 흑인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지 하늘을 날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들은 증명하고 싶었다. 흑인도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벤자민 오 데이비스 주니어였다. 그는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유일한 흑인 생도였다. 내년 내내 동기생 단 한 명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졸업했고 결국 흑인 최초의 정규 육군 장교가 되었다. 투스키기 훈련소에서 그는 조종사들의 정신적 리더가 되었다. 그는 우리는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시험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훈련소에 배정된 장비는 대체로 노후된 PT-17 스테아맨, BT-13 발리언트, 그리고 훈련이 끝날 즈음 배정되는 P-40 워호크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실전에 투입해도 되는지 실험한다 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사람도 아니고 전우도 아니었다. 그들은 검증 대상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투스키기 조종사들은 기록을 세워갔다. 정비병, 항공기 관리자, 행정병까지 모두 흑인이었고 이들은 협력해 고장난 기체를 직접 수리하고 개선했다. 어떤 날은 부품이 없어 나무 조각으로 프로펠러 고정 부위를 임시 제작하기도 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다. 그건 의지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존의 본능.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절대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집단적 각성이었다. 미군 내부에서는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했다. 흑인 훈련생의 수, 훈련 성과, 합격률 같은 정보는 대외비로 처리되었고 언론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 있었다. 바로 흑인 언론이다. 시카고 디펜더, 피츠버그 쿠리어, 볼티모어 아프로 아메리칸 같은 신문들이 투스키기 훈련생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비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등장했다. 이 신문들은 매주 훈련생의 성과를 실었다. 성공 사례, 훈련 중 난관, 탈락률, 그리고 인터뷰. 미국의 백인 주류 언론이 철저히 무시한 이야기들을 그들은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전국의 흑인 사회로 퍼져나갔다. 소년들은 조종사가 되길 꿈꾸기 시작했고 부모들은 아들에게 너도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 조용한 혁명은 이제 군 내부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었다. 결국 1941년 7월 첫 번째 전투비행대대인 제99 전투비행대대 99 파이터 스쿼드론가 창설된다. 공식 명령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부대는 흑인 병사가 전투기 조종사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 부대로 지정한다. 그들은 부대 배치를 받았고 훈련을 마쳤고 드디어 실전에 투입되기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내부 회의에서는 만약 이들이 전투에서 실패하면 흑인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 전체를 종료하자는 말이 오갔다. 그 말은 즉 그들의 실패를 바라는 시선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더위에 놓인 실험쥐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실패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첫 임무는 곧 다가오고 있었다. 99 전투비행대대는 곧 아프리카 전선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P-40 워호크를 몰고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의 하늘을 상대해야 했다. 장비는 낡았고 연료 보급은 제한적이었고 무장도 충분치 않았다. 심지어 지휘관은 공공연히 그들을 무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났다. 누구보다 단단하게,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리고 그 전투에서 역사는 다시 쓰이게 된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1943년 4월 북아프리카 튀니지. 붉은 먼지가 흩날리는 군용 활주로의 99 전투비행대대 99번째 전투비행대대의 P-400 워호크 전투기들이 착륙했다. 흑인 조종사들로만 구성된 이 부대는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된 미군 역사상 유일한 흑인 비행대대였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박수도 환영도 아니었다. 그들을 맞은 건 불신과 냉소, 그리고 철저한 거리감이었다. 지휘관은 백인 장교 윌리엄 W. 점뷰 모미어, 더비스 윌리엄 W. 모미어였다. 그는 이 부대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존재하는 실험일 뿐이라며 공개적으로 의심을 표명했다. 그는 그들을 전투에 투입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안전한 임무만을 부여했다.
초기 임무는 주로 지중해 해안선 순찰, 군 수송기 호위, 항공 사진 촬영 등 직접 전투와는 거리가 있는 임무들이었다. 파일럿들은 매일 비행하면서도 총 한 발 쏘지 못했다. 그들이 몰고 온 P-40 워호크도 이미 시대에 뒤처진 기체였다. 기동성, 속도, 고도 모두에서 독일의 메르세슈미트 BF-109나 포케울프 FA-190에 비해 열세였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선으로 밀려난 구형 전투기였고 다른 백인 부대들은 최신형 P-47 선더볼트나 P-51 머스탱을 타고 있었다. 흑인 조종사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물러설 여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들은 전부 내쳐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미어 대령은 그들의 실패를 기다리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같이 그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 임무였다. 며칠 뒤 첫 기회가 찾아왔다. 1943년 6월 2일 이탈리아령 섬 판텔레에리아 공습 작전 99 전투비행대대는 B-15 미첼 폭격기를 호위하며 적 섬의 포대와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는 임무에 배정되었다. 그리고 이 작전이 그들에게 첫 번째 실전 교전의 기회를 제공했다. 지중해 한가운데를 지나던 중 독일군 전투기 편대가 출현했다. 공중의 긴장감이 맴돌았다. 각 전투기는 엄격한 편대 비행을 유지했고 폭격기 위를 일정 강력으로 맴돌며 호위했다. 공격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었다. 하늘 위에서 총성이 터지고 무정위에서 긴박한 지시가 쏟아졌다. 그러나 99 전투비행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단 한 대의 폭격기도 잃지 않았다. 누구도 격추하지는 못했지만 포지션을 끝까지 유지했고 적을 저지했다. 전투 후 결과는 논쟁적이었다. 공식 기록은 무승부로 정리됐지만 무정이 속 조용한 감탄과 폭격기 승무원들의 미소는 이 파일럿들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을 완전히 바꾸었다. 하지만 모미어 대령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다. 해당 대대는 전투에서의 공격성이 부족하며 장기적인 전선 배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확히 그가 바라던 내용이었다. 파일럿들은 분노했지만 반박할 방법이 없었다. 실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다. 기회가 다시 올 때까지. 그리고 그 기회는 한 달 뒤 1943년 7월 2일에 찾아왔다. 이번엔 시칠리아 카스텔베트라노 치리 카텔베트라노 비행장 공습 작전이었다. 폭격기가 목표 지역에 접근하자 두 대의 독일 FA-190 전투기가 폭격기 편대를 향해 급강하했다. 그 순간 한 파일럿이 움직였다. 찰스 비올 중위. 그는 편대를 벗어나 공격 기회를 잡았고 적 전투기와 교전했다. 무정위엔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적기 두 대가 폭격기를 추적 중이다. 간격을 좁히고 있다. 나는 그들과 폭격기 사이를 가로막는다. 발사. 트레이서 불빛이 독일 전투기의 동체를 꿰뚫었다. 잠시 후 그 전투기는 방향을 잃고 회전하다가 연기를 내뿜으며 아래로 추락했다. 미군 역사상 흑인 조종사가 적기를 격추한 첫 순간이었다. 기지에 복귀한 홀 중위는 조용히 항공기에서 내렸다. 그러나 그 순간 폭발하듯 환호가 쏟아졌다. 그를 마주한 흑인 정비병과 지원병들은 주먹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그들이 받은 모욕, 무시, 조롱, 그 모든 것에 대한 한 줄기의 복수였다. 그날 밤 파일럿 라운지에서는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다. 이제 99 전투비행대는 말이 아닌 실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이후로 다른 조종사들도 조금씩 교전 기록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홀 중위는 이후에도 두 대의 적기를 추가로 격추하며 단순한 기적이 아님을 증명했다. 이 전투는 독일군에게도 충격이었다. 첩보 보고서에는 미군 내 새로운 전투기 부대가 나타났으며 편대 비행이 안정적이고 방어 집중도가 높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점차 이 부대가 흑인 조종사로 구성된 부대임을 알게 되었고 조롱 섞인 별명을 붙였다. 슈바르체 포겔맨신, 에슈바르체 보글맨신, 검은새 인간들. 하지만 이 별명은 몇 달 뒤 독일군의 입에서 공포와 경계심이 담긴 호칭으로 바뀌게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절대 임무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폭격기 편대가 흔들릴 때도 뒤처진 기체가 생겨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끝까지 곁에 있었다. 그리고 백인 조종사들조차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날아다니지 않는다. 그들은 보호한다. 이 말은 당대의 폭격기 승무원들 사이에서 회자된 문장이었다. 에이스를 원하는가? 다른 부대를 불러라. 살아남기를 원하는가? 레드테일을 불러라. 하지만 외부의 인정이 곧 내부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99 전투비행대는 여전히 실험부대로 간주되었고 장비 보급, 교체, 탄약 지원 등 모든 면에서 후순위였다. 어떤 날은 정비에 필요한 기체 부품이 10일 이상 도착하지 않아
항공기를 분해해 남는 부품으로 기체 한 대를 조립해 출격시킨 일도 있었다. 이건 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었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들은 실력을 쌓아갔다. 임무 성공률, 폭격기 생존율, 편대 비행 유지율, 모든 수치가 향상되었다. 그 전략은 곧 레드테일 방식이라 불리게 된다. 그러나 정작 군 내부는 여전히 이들을 위험 요소로 간주했다. 지휘부는 일시적 성과라며 더 큰 작전에 투입하는 걸 꺼렸다. 99 전투 비행대가 아무리 성과를 쌓아도 그들은 언제든 해체될 수 있는 부대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파일럿들은 매 출격마다 두 가지 전쟁을 싸워야 했다. 하늘 위의 전쟁, 그리고 지상에서의 무시, 의심,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은 결국 이 프로그램 전체를 위협하는 보고서로 이어지게 된다. 모미어 대령은 결국 상부에 정식 문서를 제출한다. 그는 그 안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이 부대는 전투에서 충분한 공격성을 보이지 못하며 장기적인 작전 수행에 부적절하다. 즉 해체를 권고한 것이다. 이 문서는 곧장 워싱턴으로 올라갔다. 군 수뇌부는 고민에 빠졌다. 흑인 비행부대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유익했지만 실제로 전투에서 가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젠 접을 때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었다. 그 모든 운명은 단 한 줄의 서류, 그리고 상부의 책상 위에 올려진 숫자 몇 개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정되기 직전 운명이 그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안겨준다. 그 이름은 안치오. 1944년 1월 이탈리아 전선은 긴장으로 뒤덮여 있었다. 연합군은 독일군의 방어선을 뚫고 북상하려 했지만 징역은 더뎠다. 그래서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다. 그 이름은 안치오 상륙 작전 오퍼레이션 싱글. 안치오는 로마 남쪽 해안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였다. 연합군은 이곳에 대규모 상륙 작전을 감행해 독일군의 측면을 찌르고 전선을 붕괴시키려 했다. 하지만 문제는 하늘이었다. 상륙 이후 독일 공군 다전 루프트와페가 전력을 다해 공세를 퍼부었다. 그들은 안치오 해변과 인근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고 연합군의 보급로와 병참기지를 마비시키려 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대의 독일 전투기가 몰려들었다. 그 중에는 최신형 FA190, BF109, 심지어 포격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연합군은 항공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었다. 하지만 투입할 전투기 부대는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은 북쪽 전선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미 육군 항공대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99 전투비행대대 99번째 전투비행대대였다. 이 부대는 여전히 구형 P-40 워호크를 운용하고 있었고 정식 전투 부대라기보다는 실험 대상으로 간주되던 존재였다. 그들을 안치오에 보내자는 제안은 논란을 불렀다. 장비도 낡았고 경험도 부족하다. 저들에겐 무리다. 정예 백인 부대도 버거운 임무다. 실패하면 대참사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다. 연합군은 공중 우위를 되찾아야 했고 누군가는 하늘에 올라야 했다. 그렇게 1944년 1월 27일 99 전투비행대대는 15대의 P-40 워호크를 이끌고 안치오 상공으로 날아올랐다. 비행기에는 단순한 페인트가 아닌 지워지지 않는 편견이 칠해져 있었다. 흑인은 싸움에 약하다. 공중전은 백인 에이스들의 영역이다. 그들은 통계상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들은 그 말을 머리에 이고 비행했다. 그러나 가슴 속에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분노, 자부심, 증명에 대한 집념. 하늘은 잔잔했다 처음엔. 하지만 독일군은 곧 그들을 알아챘다. 20대 이상의 FA190이 그들을 향해 날아들었다. 무장과 기동성 모두에서 우세한 적이었다. 전력 차이는 명백했다. 하지만 99 전투비행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편대 대형을 유지했고 각 기체는 정해진 각도로 회피 기동을 펼치며 독일기들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무정위에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명령, 짧고 정확한 보고, 육시 방향적기, 편대 유지, 연료 체크 완료, 그리고 격추의 순간 첫 번째 독일기가 연기를 뿜으며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편대에서도 교전이 벌어졌고 두 번째 날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단 이틀 만에 99 전투비행대는 최소 8대, 많게는 13대의 독일 전투기를 격추했다. 당시 기준으로는 경이로운 전과였다. 심지어 구형 기체를 몰면서 이루어낸 성과였다. 전투가 끝난 후 조종사들은 기지에 돌아왔다. 기체 곳곳에는 총탄 자국이 있었고 몇몇은 착륙 후 무너졌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잃지 않았다. 미션은 완벽에 가까운 성공이었다. 기지에 돌아오자 조용히 박수가 터졌다. 처음에는 정비병 몇 명이 시작했고 곧이어 장교들도
백인 병사들도 박수를 쳤다. 진심에서 나온 인정이었다. 그날 밤 99 전투비행대는 처음으로 작전 요약 브리핑에서 주요 공로 부대로 언급됐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99 전투비행대는 작전 능력, 임무 수행 태도, 전술적 판단 모두에서 현지 기준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시점에 윌리엄 모미어 대령의 비판 보고서가 상부로 올라가 있었다. 그는 안치호 전투 이전부터 작성해둔 보고서에서 99 전투비행대의 공격성 부족, 작전 적합성 미달을 이유로 전투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이미 미 육군 항공대 최고위층 헨리 헵 아놀드 장군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보고서를 읽고 진지하게 프로그램의 중단을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치호의 전과가 그 타이밍에 터진 것이다. 기록은 숫자로 남았다. 격추수, 임무 성공률, 연료 효율, 생존율, 그 어느 항목도 낙제점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수의 백인 부대보다 뛰어난 수치가 많았다. 그래서 아놀드 장군은 독립적인 비교 분석 보고서를 지시했다. 전투에 투입된 기체, 편대수, 적기수, 교전 시간, 기상 조건 등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분석한 결과 99 전투비행대는 백인 부대 평균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결론났다. 결과는 명백했다. 그들은 자격이 있었다. 무기가 부족했고 인력이 부족했고 경험조차 부족했지만 임무를 완수했고 동료를 지켰으며 적을 격퇴했다. 모미어 대령의 보고서는 사장되었고 그의 권한은 제한되기 시작했다. 반대로 99 전투비행대는 더 큰 작전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흑인은 공격성이 부족하다. 는 편견은 적어도 전투기 조종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부정되었다. 그들은 공중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했고 육지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말을 뒤집었다. 안치호 전투는 그저 전술적 승리가 아니었다. 군사적 인식의 전환점이었고 정치적 해석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신문 몇몇은 이 전투를 이렇게 묘사했다. 검은 날개가 하늘을 바꾸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안치호는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찬사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구형피 사형을 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 변화는 곧 레드테일이라는 전설을 탄생시킨다. 1944년 6월 유럽 전선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막 시작되었고 연합군은 나치 독일의 본토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미 육군 항공대는 결정적인 재편을 단행한다. 그 중심에 선 것이 바로 332 전투비행단, 332 전투비행단이었다. 99 전투비행대, 100 전투비행대, 301 전투비행대, 그리고 302 전투비행대를 통합한 이 부대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정규 전투 항공단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대는 단순한 실험이 아닌 전선의 핵심 자산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드디어 신형 항공기를 배정받는다. 미군의 자존심이자 두 번째 대전 최고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P-50 머스탱 엽 무스탕이었다. 머스탱은 모든 면에서 기존 P-40보다 뛰어났다. 최고 속도, 상승률, 작전 반경, 무장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료 효율과 항속 거리였다. 이제 그들은 독일 본토 깊숙이 들어가는 장거리 폭격 작전에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와 함께 새로운 상징이 탄생한다. 꼬리 날개에 칠해진 진홍색 페인트. 각 전투비행단은 식별을 위해 고유한 색을 부여받았다. 332 전투비행단에 주어진 색상은 바로 붉은색. 단순한 선도 무늬도 아니었다. 기체 전체의 꼬리 부분이 선명한 레드로 덮였다. 그들은 곧 단잡 레드테일, 레드테일스 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이 색상이 비웃음의 대상이었다. 누가 자기 위치를 저렇게 티나게 표시하냐? 독일군 좋은 표적만 만들어주는 셈이지. 하지만 그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곧 폭격기 승무원들 사이에서 레드테일은 보호의 상징이 되었다. 새롭게 배정된 임무는 단 하나였다. B-7 플라잉 포트리스, B-24 리버레이터 등 대형 전략 폭격기의 호위. 이 폭격기들은 베를린, 드레스덴, 함부르크 등 독일의 군수공장을 파괴하기 위해 지옥같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했다. 기존의 백인 부대는 자주 폭격기와 떨어져 적기 격추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곤 했다. 그러나 벤자민 오 데이비스 주니어는 그 전술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조종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에이스가 되기 위해 날지 않는다. 우리는 폭격기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 난다. 이 원칙은 332 전투비행단의 전술 철학이 되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격기 곁을 떠나지 않는다. 폭격기 편대가 휘청일 때, 후방에서 낙오한 기체가 생겼을 때,
다른 부대는 그냥 지나쳤지만 레드테일은 돌아갔다. 그 신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폭격기 조종사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돌았다. 레드테일이 보이면 안심해라. 레드테일을 요청할 수 있다면 요청하라. 그들은 우리를 끝까지 데려간다. 그 결과 레드테일이 호위한 폭격기 부대는 평균보다 훨씬 낮은 손실률을 기록하게 된다. 다른 부대의 경우 평균 46대 손실, 332 전투비행단은 단 27대 손실. 그것도 가장 깊숙한 가장 위험한 루트를 막고 있으면서. 그리고 전설이 된 그날이 찾아온다. 1944년 7월 18일 베를린 인근 메멜링 비행장에 대한 대규모 폭격 작전. 332 전투비행단은 66대의 P-51 머스탱을 이끌고 폭격기와 합류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다. 폭격기는 시간에 늦었고 그 사이 독일 공군은 100대 이상의 전투기를 집결시켰다. 전투는 아수라장이었다. 공중은 탄환과 불꽃, 연기로 뒤덮였고 폭격기 15대가 격추되었다. 레드테일도 3명의 파일럿을 잃었다. 일부는 이 전투를 두고 레드테일의 실패라 주장했다. 하지만 작전 분석 보고서는 달랐다. 레드테일이 폭격기와 늦게 합류했고 이미 공격이 시작된 뒤였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 최소 12기 격추를 기록했고 더 큰 피해를 막았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가장 위협적인 적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MA-262 슈발베, 세계 최초의 실전용 제트 전투기. 속도는 P-51보다 100km 이상 빠르며 일반적인 프로펠러 전투기로는 추격조차 불가능한 기체였다. 1945년 3월 24일 레드테일은 1600km 왕복 임무를 수행하며 베를린 인근 다임러 벤츠 전차 공장 폭격 작전에 나선다. 첩보는 이미 경고하고 있었다. 매 262 편대가 출격할 가능성 높음. 그날 하늘 위에서 미국 전사 사상 가장 치열한 프로펠러 비스 제트기 전투가 벌어진다. 적은 고속으로 돌진했고 미군은 이동 경로를 예측해 요격하는 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때 로스코 브라운 중위가 미 262 한 대를 격추시킨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을 정면으로 따라잡는 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일부러 등을 보이며 유인한 후 블라인드 스팟에서 급회전을 걸었다. 얼레인. 중위는 무려 2000야드 거리에서 전산식 조준 장치를 이용해 적기를 격추했다. 찰스 브렌틀리 중위는 그날의 3번째 격추를 기록했다. 하루에 3대의 제트기 격추. 이건 단일 부대로서는 미군 전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332 전투비행단은 이 작전으로 서답 최고 단위 부대 표창 Distinguished Unit Citation을 받게 된다. 그들의 성과는 단순한 무공을 넘어 기술력, 전술 판단, 전회, 임무 집념까지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백인 장교들조차 공개적으로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와 동등하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낫다. 그 순간 레드테일은 더 이상 흑인 파일럿이 아니었다. 그들은 에이스였고 동료였고 하늘의 수호자였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 뒤에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다. 우리가 싸워 이긴 적은 독일이었다. 하지만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를 믿지 않았던 그 나라다. 1945년 5월 전쟁이 끝났다. 베를린은 함락되었고 히틀러는 자살했고 유럽은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영웅들이 돌아왔다. 332 전투비행단 레드테일. 그들은 112기의 적기, 150기의 지상항공기, 3기의 ME-262 제트기, 수백 대의 폭격기 호위 임무, 단 27대의 폭격기 손실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돌아왔다. 그들이 싸운 전투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위협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현수막도, 군악대도, 카메라 플래시도 없었다. 그들이 발을 디딘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유색인 출입 금지라고 적힌 간판이었다. 알렉산더 제퍼슨 중위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독일군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혔지만 그곳에서조차 인간적으로 대우받았다.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오자 다시 분리된 대합실, 분리된 화장실, 분리된 좌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19번째 임무 중 적 방공포에 맞아 추락했고 독일군의 포로로 붙잡혀 슈탈라그 루프트 3 수용소에 수감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그는 백인 포로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았다. 백인 장교들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혹시 베를린 작전 때 우리 폭격기 옆을 날았던 파일럿입니까? 우리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당신들 덕분입니다. 수용소에서는 그와 같은 색의 피부를 가진 동료는 거의 없었지만 그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았다. 반면 미국은 그에게 유색인 전용 트럭을 배정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많은 조종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묻어두었다. 리 아처
네 차례의 공중 격추를 기록한 전쟁 영웅이었다. 하지만 전후에는 말하지 않았다. 누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니대를 격추했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흑인 조종사가 그런 성과를 올렸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그들은 총알을 뚫고 살아 돌아왔지만 편견은 뚫지 못했다. 그들이 싸운 세 가지 전쟁. 첫째는 독일군과의 전투. 둘째는 나치의 인종 이데올로기와의 충돌. 셋째는 미국 내부의 인종차별이라는 벽이었다. 셋 중 가장 끝까지 지속된 전쟁은 세 번째였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음 세대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1948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행정명령 9981호를 통해 미군 내 인종통합을 명령한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투스키기 파일럿들의 정과가 있었다. 그들은 입증했다. 실력이 인종을 가르지 않으며 용기는 피부색과 상관없고 전후에는 구분선을 넘는다는 것을. 벤자민 오 데이비스 주니어는 이후 미 공군 최초의 흑인 장군이 되었다. 그는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레드테일 전체의 진심이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나라가 그들을 위해 싸우지는 않았다.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정받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다. 200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남아있는 레드테일 생존자 300여 명에게 미국 의회 금메달 Congressional Gold Medal을 수여했다. 그때까지 기다린 조종사들 중 일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의 이름을 잊고 기록이 사라지고 이야기가 묻힐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그들에게 엄마 당신들이 옳았다 고 말한 순간이었다. 그들의 유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늘날 미국 공군의 흑인 조종사들, 나사 예타 흑인 엔지니어들, 민간 항공사의 기장들까지 그들 모두는 레드테일의 후손이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정신은 이어졌다. 지금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항공기 꼬리 부분에 조그만 붉은 라인을 그린다. 이건 장식이 아니다. 기억이고 계승이다. 레드테일은 단순한 파일럿이 아니었다. 그들은 증명이었다. 세상이 틀렸다는 증거였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흑인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였다. 그들은 단지 비행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역사를 다시 썼다. 그들은 적을 쓰러뜨렸고 편견을 무너뜨렸으며 침묵을 깼다. 그들은 나치와 싸웠고 인종주의와 맞섰고 조국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귀환했다. 만약 여기까지 봐주었다면 좋아요와 채널 등록을 잊지 않고. 이 소식은 당신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봐주었다면 좋아요와 채널 등록을 잊지 않고. 이 소식은 당신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